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트를 벗고 정장만 입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남자, 수요일과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의정활동비에 보탰던, 정치 후원금 없앴던 유일한 국회의원 이기진 전 의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00일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돌직구쇼 무려 701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단독 인터뷰 내용 실렸는데요. 김무성 대표를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망친 선진화법,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하겠다. 김무성 대표 결연하게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를 망친 법이다, 망국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선진화법을 누가 했느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내세운 겁니다.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하겠다. 한국일보에는 어떻게 실렸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김 대표가 거론했다는데 어떻게 거론했냐면요.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권력자다. 당시에 망국법이라고 하는 선진화법 통과할 때 권력자가 돌아서자 의원 모두가 찬성했다면서 선진화법이 통과된 탓을 권력자 가로 열고 박근혜 대통령 가로 닫고 라고 김무성 대표가 말했습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타이밍에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박 대통령을 언급한 까닭, 속내는 무엇일지요?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야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한솥밥 먹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됐나요? 김종인 안대희 설전. 그런데 한상진 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보약이 아닌 이 독약이다.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보약이 아닌 독약이다 라고서 말하면서 전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역시 국보위 전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의 안대희 최고위원, 이 세 사람 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그런데 셋 다 한솥밥이었는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갈이 따로, 연대 따로, 노선 따로 분명히 한 지붕에 모아놨는데 일단은 모아놨더니 새 목소리 하고 있다. 호남 현역을 물갈이해야 된다. 천정배 왈.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위원은 무조건 물갈이하는 게 능사냐라고 발끈을 했고요. 야권 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천정배 왈. 안철수 의원은 야권 연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정동영 등등 이들의 노선과 안철수, 주승용 등등 이들의 노선이 전혀 다른다. 이 노선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양양자 전 삼성 상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 민심은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 유감 표명을 원한다. 같은 당 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견제구가 벌써부터 나온 건가요? 양양자 전 삼성 상무 문재인 대표 사람,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재인데 호남 민심이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원한다. 김종인 선대위 체제에 대한 견제구인지 아니면 호남 민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1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 대통령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때 법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레토릭 나왔습니다. 이번엔 법은 목욕탕이다. 약자에게 따뜻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들 글짓기 내용에 법은 목욕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박 대통령 소개하면서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추상같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박용석 만평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뻥... 만평 제목은 뻥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뚫렸습니다. 중국인 커플에게 보안 시스템이 정말로 처절하게 뚫렸는데 혹시 인천국제공항 공항 사장 낙하산 인사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 때문에 자리 비운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자리 비우고 총선 출마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이다 같은 시원한 돌직구쇼 여러분을 위한 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의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신문부터 시원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는 탈당한 동교동계의 좌장 정대철 전 상임 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비서실장직을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대철 상임 고문 발끈했습니다. 볼모 정치하냐? 부자지간을 이렇게 갈라놓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첫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신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를 영입을 했다가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비례위원직은 주지 않겠다라고 물러섰는데 이번에는 정대철 고문의 아들을 정호준 의원이죠. 예. 정호준 의원 의정 활동 본회의장에서 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렇게 뜯혀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했던 그 친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비서실장으로 데려오겠다고 정호준 의원한테 전화하고 또 심지어 그 아버지인 정대철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되겠냐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정대철 전 상임고문이 지금 탈당해 있는데 자네 아들 내 비서실장 쓰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대철 그 전 의원의 반응이 굉장히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집안을 뭘로 알고 정일영, 정대철로 이어지는 우리 집안을 뭘로 알고 예. 이런 식으로 인질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인질 정치하냐? 예.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몸이 후덜덜 떨린다. 예.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마치 옛날에 이걸 보면은 어떤 호남의 정통성을 어떤 인물로 확보하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옛날에 그 궁절에서 예. 어떤 후궁의 누구 군, 무슨 분, 복성군, 무슨 예. 군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대철 의원의 아들까지 예. 하게 돼서 이 갈라놓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적통 논란, 혈통 논란 나왔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 탈당하고 동교동계 싹 다 탈당하고 이 당이 DJ당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DJ의 삼남을 쓱 영입하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엔 민주당 특히 호남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또 다른 한 축인 정일영 박사의 아들인 정대철 고문의 아들인 손자죠. 정호준 전 의원을 동교동 반응은 볼모 정치하고 있느냐 이건데 이게 의도가 뭡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하셨는지 참 원망스럽습니다만. 윤태곤 시장 아버님 열심히 일하셨죠. 예. 이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상징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당대표 비서실장도 그러는데 보통 컨셉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최측근,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서실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때 호흡이 되게 잘 맞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실무형. 나하고 가깝진 않은데 정말 일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추천을 받아가 쓰는 경우가 있고 예. 세 번째는 좀 상징형이 있습니다. 나의 좀 빈 구석을 좀 상징적으로 채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 영남 대통령, 호남 비서실장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정호준 의원 같은 경우에 뭐냐? 최측근은 아니겠죠. 그렇죠. 실무형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면은 실무적으로 일을 잘하지는 않는다. 아니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한다 이렇게 쫙 소문이 난 분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은 상징형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호준 고문이 원래 김종인 위원장하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관계가 있더라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상징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부글부글하고 좀 부글부글하다. 부자지간에 이걸 좀 갈라놓으려고 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걸로 가야지, 이런 식의 좀 말하자면은 김대중 적통 논란 같은 경우에도 DJ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문제인 그게 중요한 거지, 거죠. 뭐 이게 그게 본질이죠. 핏줄의 문제, 뭐 인연의 문제 예.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예. 안타깝네요. 옛날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극을 보면 이계진 전 의원님, 예. 반란이 있을 때, 이른바 궁정 쿠데타가 발발했을 때 누구의 혈통인 누구 세손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의 정통성에 깃발을 휘날리자, 이런 대사가 종종 나왔었는데 궁중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난 이걸 묻고 싶어요. 예, 정대철 고문? 예. 그분이 탈당을 안 했어도 그 아들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왔을까? 아, 이건 정치적인 장난 비슷한, 뭐 재미로 얘기하면 정대철 고문을 고문하는 거예요. 정대철 고문을 고문하는 정치적으로. 거다. 이게 정말 정통 정수의 어떤 정말 쓸만한 계책이냐? 그게 아니라 거의 장난에 같은 가까운. 약 그래서 올리는 저는 거다. 정호준 의원이 예. 이걸 수락하느냐 안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선대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볼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정대철 고문, 동규동 고문 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약 올린 거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죠. 어. 탈당을 안 했다면 과연 그 아들을 데려다 비서실장 쓴다는 생각, 그 비서실장 자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일을 했을까? 네. 그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김병미 전 의원님, 옆당 얘기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네. 정대철 고문 등 동교동계를 열받게 하기 위한 장난이다. 장난이고 저는 청년 정치인들을 약간 농락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마마보이 정치인들도 아니고요. 마마보이 정치 나왔어요. 정호준 의원 나이가요 71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우리나라 나이로 40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얘기가 쭉쭉 나왔던 우리 김홍걸 박사 같은 경우는 그분 연배가 아마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3년생.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네. 8년 재선 대통령을 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나이가 61년생입니다. 예. 지금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 나이가 몇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성인의 나이, 제가 봤을 때 한 30살만 넘어가면 충분히 자기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 언제까지 누구의 아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휘둘려 갖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호준 예. 의원한테는 제가 정호준 의원님 굉장히 불쾌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네 아버지 누구노가 아니라 네, 네. 할아버지 누구노가 나왔어요, 지금. 할아버지 네. 뭐 하시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호준 의원은 강단 있게 비서실장 자리 본인이 탐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자기 정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 지금 지역구가 중구입니다. 정일영 전 선대부터 시작해서 제2대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50년대부터 그 중구라는 지역을 사수해서 쭉 내려왔는데 그 중구가 지금 흔들흔들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아마 선거구 획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구가 또 선거구 획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정호준 의원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올인해도 모질의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흔들려 버리면 비서실장 고사하고 한 번 더 재선의 길목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소지가 예. 가분하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여기서 궁금증. 윤태곤 실장님, 정치구단이니까 아버지 정대철 전 고문은 과감하게 탈당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뭐 선거 끝나면 나오겠죠. 그런데 아들인 정호준 의원은 또 과감하게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준 의원은 이른바 이제 비주류, 비노라고 불리는 그룹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뭐 박영선 의원의 잔류를 포함해가지고 네.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제 비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잔류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라면은 예. 내 입장에서 제일 좋은 선택은 뭐냐? 나는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받는데 내가 국민의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국민의당에서 이쪽에다가는 공천을 안 해주는 거. 각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최고의 선택인 거거든요.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또 국민의당 친구들이랑은 또 친분이 관계가 있어서 나쁘지 않아가지고. 내 지역에는 그쪽에서 공천 안 해주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개인으로서는 가장 합리적 선택이에요. 거기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현역 의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 이제 몇 분들은
내 마음은 뭐 여긴데 몸이 뭐 여기니까 이제 이런 식의 달라. 뭐 이런 것도 예. 있는데 물론 뭐 정호준 의원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런 거 아니 또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요즘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국민의당이 비판받을 소지가 되게 많잖아요, 실은. 근데 잘 보세요. 그동안 말씀 많이 하던 강경파 의원들 입 닫고 있습니다. 잘 비판 안 해요. 정청래 의원. 뭐 직접적으로 공격 예. 잘 안 하거든요. 뭐 또 이제 몇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뭐 표적 공천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라는 게 내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거 때 되면은 적이 작은 게 중요하다. 적이 중요하다. 우리가 김진 앵커를 제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막 해코지하고 발목 잡고 뒤에 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건 쉬운 거거든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의 이게 마음이 어느 당에 가 있느냐를 떠나가지고 조심조심 하게 된다는 거죠. 정성윤 의원님, 결국에는 아들 정호준 의원은 그래도 현역 의원이고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여기서 나가면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 수 있을까 말까 불안한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비록 나가더라도 나는 일단은 남아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로군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제가 말 얘기하지만 어떤 가치와 대의와 자신의 그 어떤 실리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이 가족 관계의 혈연이라는 걸로 나눠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집안이다 해가지고 쭉 가고 뭐 어느 집안이다 그래서 어느 노선을 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옛날식 봉건주의의 어떤 잔재 같고요. 아마 정호준 의원이 자신한테 가장 최대 그 명분과 신뢰를 가장 찾는 그 최대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것이고 그것이 뭐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이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요즘 보폭이 광폭 행보입니다. 정대철 전 고문의 아들 정호준 의원을 영입하려 했던 것을 포함해서 김종인 위원장 1인 시대로 명실공히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에서 최종적으로 사퇴를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 원톱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칼집에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당할 것 같은데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승사자입니다. 이 저승사자가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는지, 어떻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승패의 기준이라는 건 최소한도 현재 무구석 이상은 당선이 돼야 되지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127석이죠. 하여튼 그 이상을 갖다가 당선이 시켜야지 승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민순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하기 전에, 의원들이 탈당하기 전에 127석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 둘 떠나서 어느새 지금 109석이 됐는데 저승사자 김종인 위원장은 127석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승리 기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어느 뭐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명이 저승사자래요. 저승사자. 굉장히 원칙적이고 꼼꼼하고 신념이 확실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책은 굉장히 강화하고 인적 쇄신에도 아주 열심히시고 그래갖고는 지금 뭐 너무 일방통행인 거 아니야라는 뭐 역효과까지 뭐 당연히 뭐 이런 우려는 누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임명되는 순간 누구나 다 우려했던 거지만 그런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127석을 이야기한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그럼요. 거기에 쇄신하겠다고 간 사람이 최소한 현재 이상이라고 얘기해야지. 글쎄요, 한 100석 이상만 돼도 지금으로선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싸움에 링에 오르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이깁니다라고 이렇게 어깨에 힘도 닿아주고 이렇게 공작새에 이것도 이렇게 깃털도 확 펼쳐야지 이게 싸움에 이르는 사람이 자세지 비기기만 해도 당연한 걸요라고 하면은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렇게 전투 의지가 없는 곳에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127석 이상이어야지 우리는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전투력을 보이는 건 전 당연히 보입니다. 이계준현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명실공히 원탑 체제의 리더십을 시작을 했는데 뭐 초반부터 굉장히 거칩니다. 저승사자는 원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승사자라는 의미가 그렇고 그러네요. 저는 127석이냐 아니면 151석이냐 하는 것을
선거에 심판받을 사람이 할 말이 아니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출근하면서 어두운 골목에 칼바람 부는 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자기들 자리 싸움 하고 있습니다. 127이 될지 예. 10석이 될지 151석이 될지 오토바이 배달꾼 같은 그 국민들이 아마 심판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씀.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문득 궁금한 건 총선이 끝난 이후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당분간은 문재인 대표도 오늘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강하게 개혁하고 뭐 친노 패권 다 하겠다. 정책 내용도 가만히 있지만은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용도가 폐기된 이후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저는 문득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렵죠. 결국은 당선된 사람들의 면면이 구성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선대위가 더민주의 선대위가 발표가 되지만 선대위 인선이 발표가 되지만 문재인 대표와 가깝거나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용도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한정적일 것이다. 네, 만약에 구성된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구성원으로서 문재인 대표에게 아무런 빚이 없는 사람들이 예. 위주로 구성이 됐다.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 그 현실 정치를 통한 어떤 개혁에 굉장한 욕심을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떤 빚이 없는 사람을 구성이 됐다면 뭔가를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예. 어제 말한 대로 정말 본인이 아까 말한 지역구 뛰실 나이는 아니지만 네. 비례를 우선. 이렇게 직접 받으셨다 하면 훨씬 더 성실 정치에 깊게 개입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오지만 김종인 위원장 아까 저승사자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왜 저승사라고 하냐면 언제 사람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하위 20% 물갈이라는 칼이 있어요. 그 하위 20%는 오늘 어저께 얘기한 거는 탈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나머지에 대해서 20%하면 기준이 상당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20% 안에 들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정청래 의원이나 누구나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칼을 예. 들고 있는 사람이 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 일방통행식 개혁에 대한 그 반감이 있는데요. 당핵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18대 총선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도 비타협적인 개혁 공천을 단행했지만 당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떨었다는 것이죠. 너무 개혁의 이런 기준으로만 했다가 사람을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쳤다가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결과는 오로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후환이 무섭다. 보복이 무섭다. 정치권에서도 정치부 기자로서 옆에서 지켜볼 때 참 이 정치적 후환이 참 무서운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비록 당대표 권한까지 막강하게 쥐고 있고 하위 20% 물갈이라는 서슬퍼런 칼까지 지금 쥐고 있지만 칼은 칼집에서 빼기 전이 두려운 거죠. 그렇죠. 칼집에서 빼서 휘두른 이상은 네.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약양자 삼성전자 전 상무의 인터뷰 조금 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문재인 의원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 호남에 대해서 분명 유감 표명해야 된다고 본다. 슬슬 견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털고 가야지만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관찰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호흡을 되게 굉장히 길게 갖고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을 우리가 총선 이후에 몰아지라고 생각을 얘기들을 많이 던지고 있지만 저는 이미 총선을 대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대선 캠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대권 플랜의 일환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네. 우리가 그래 봤자
100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석밖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전원이 물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중에서 하위 20%가 물갈이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지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굉장히 명언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아이고 대표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의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라고 하니 손 대표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그거잖아요. 어떤 말이요? 떠난 자리가 커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라는 명언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물갈이를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확실하게 해줘야 다른 정당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더 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지금 김병민 전 의원은 윤태호 시장님,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용이 아니다. 그 이후에 치러질 대선까지 문 대표와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요컨대 총선이 끝난 후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저승사자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딜레마적 문제인데요. 딜레마다. 섣부른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내과 의사라든지 가정의가 아니에요. 수술하는 분이거든요. 집도일. 예. 총선이라는 이 수술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분인데 총선이 끝나고 이제 평상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본인이 총선용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제민주화를 풀어나가겠다. 경제민주화 풀어나가겠다는 건 사실은 선거 때는 잘 못 풀거든요. 의석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이게 풀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표의 좀 이제 가디언, 보호자를 이렇게 자칭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거가 끝나면은 전당대회 해야 됩니다.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분명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다른 킹메이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보다 훨씬 당적 기반이 풍부한 누군가가 대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누군가와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이 이분의 이제 성품을 우리가 보다시피 뭐 가만히 조용히 있으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자기 눈에 안 차면은 계속 충돌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의 이중 권력. 그러니까 당대표, 그 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 쪽,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갈등의 소지.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안철수 의원 포함해가지고 비주류가 빠지니까 주류들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있는 게, 항상 비주류가 나가더라도 이 주류에는 다시 또 주류, 비주류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리스크 요인이 있죠.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선용이라는 저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정치할 때 저희가 인재영입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께 이런 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노야. 왜? 영입의 원칙은 나를 뛰어넘는 사람을 불러들이길 원치 않아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대선 욕심을 뛰어넘을 밟을 사람을 들여보지 않았을 겁니다. 대선은 지나친 해석이. 아니, 이분이 직접 나간다는 게 아니라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후원자로서. 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인재 영입할 때는 항상 내가 주무를 수 있는 사람. 나만 못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절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모시는 그런 풍토였다면 이 나라 훨씬 잘 됐을 훨씬 잘 됐을 것이다. 뼈있는 도직구 날리셨는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표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호락호락한 위인은 아니라는 데서 이 모든 궁금증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보다 국민의당 쪽에서 분명히 같은 형제는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인가요? 저쪽에서 견지구가 심각하게 날라왔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이런 도직구를 날렸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바로 그 직후에 탄생한 국보위에 참여했던 분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손님한테 갖다가 바치는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지 않을까. 시민 걱정이 됩니다. 임유순 변호사님, 국민의당의 한상진 위원장이 60년 전통의 민주당 김종인에게
갖다 바친 꼴이다. 보약이 아닌 독약이다. 아주 날선 발언했는데 일단 저 발언이 어디서 나온 발언입니까? 네, 어제였죠. 전북 도당 창당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는데요. 전북에서, 예. 네, 전북 전주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약이 아니라 김종인의 존재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독약이다. 아, 그리고 60년 민주당을 김종인, 국보위에 참여했던 김종인한테 갖다 바친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동안은 이제 한상진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수님에 대해서는, 교수니까, 워낙에 좀 말씀들이 여과되지 않았으니까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잡고서 스스로를 김종인 위원장의 대처점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먼저 이제 말씀 자체도 특히나 그 부분이요.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김종인한테 갖다 바쳤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매력도 없고 별로지만 그래도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뭔가 그래도 저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차마 새누리당은 못 가겠다. 그러니까 60년 전통의 아주 유서 깊은 맛집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집 뭐 할머니 사장님은 욕하고 종업원들은 부친절하지만 그래도 그 집 60년 전통 보고 가는 손님들이 있다. 그렇죠. 그 전문 CEO가 지금 전문 CEO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60년 전통을 선택해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사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간다 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심히 모욕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어떻게 그렇게 한낱 김치 취급을 합니까? 그러고 저는 또 하나 문제가 이분들이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이 정계에 오니까 자꾸만 지나치게 서로 과거 얘기만 하면서 헐뜯는구나. 뭐 국보위 전력. 네, 뭐 국부. 한두 번이었으면 한 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으려니 뭐 과거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해야지 뭐 현재가 생긴다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데 자꾸 때마다 저러는 걸 보니까 너무 연세 부신 분들이 지금 무대로 오시니까 저게 저분들한테는 현재구나. 저게 현재구나. 왜냐면 그분들이 학생 때 겪었던 일이니까요. 저게 저분들한테는 현재구나. 왜 미래를 말씀만 하시고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서 서로 헐뜯나. 이게 지금 70대 분들이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임윤선 변호사님 개인이 느낀 점인데 결국에는 한상진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도 김병준 의원이 국보위 전력인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북에 가서 한 말이에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5.18 이후에 탄생한 국보위에 참여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당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지금 국민의당도 위태위태한데 더불어민주당으로 혹여나 다시 회귀하는 것을 선을 긋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거든요. 임윤선 변호사님이 너무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는데 지금 그 국민의당이 자꾸 모든 키워드를 다 호남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인 게 제3당에 대해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호남 정치, 호남 정당으로 매몰시켜버리고 사실은 미래 정치를 바라보고자 추진했던 국민의당이 아닙니까? 거기서 저는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라는 그 새로운 대안 세력이 잡아야 되는 빈 공간은요. 호남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3040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기존의 양당 정치에서 빠져있고 소외돼 있고 새롭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시켜야 되는 새로운 허리축인 3040이 완전히 정치에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평범한 시민들을 정치에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서 네거티브 전략은요 쓰기는 굉장히 쉬워요. 바로바로 효과가 나죠. 그렇지만 그 네거티브 전략을 가지고서는 그것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네거티브로만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두 정당 다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모든 야기는 원래 독 성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량의 독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양약의 기본 성격인데 독약이 될지 복약이 될지. 한마디만 딱 한상진 위원장 분이 만회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다.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번에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만회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고 정치꾼이 돼가고 계시군요. 정치꾼의 발언으로 이건 이해해야 된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부는 또 하나의 논란입니다. 과연 어떤 논란이지요? 안철수 의원과 이희호 여사 간의 그 대화, 녹취록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정말 그 말 했는 거 맞습니까? 안철수 의원 지지 발언한 거 맞습니까? 라는 진위 논란에서 이제는 녹음을 했어. 그리고 또 그거를 공개했어.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의원과 이희호 여사 간의 녹취록을 저희가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이 동교동에 계시는 이희호 여사에게 새해 문안 인사를 갔을 때 나눈 대화, 이번에 공개된 비공개 면담 녹취록 중 공개됐으니까 비공개는 아니게 됐네요. 어제까지 비공개였지만 오늘로써 공개된 전 비공개 면담 녹취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꼭 건강하셔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말했던 내용과 같네요. 그리고 저는 꼭 정권 교체가 되도록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안철수 의원이 인사를 드리고 포부를 밝히자 이희호 여사가 이번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앞서서 과거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희호 여사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지 모르겠죠. 당시 공개했던 내용. 이번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느꼈어요. 꼭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희호 여사가 말했다더라. 못 간다고 전해라. 말했다더라 라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작성된 이 공개록에 따르면 꼭 그렇게 하세요. 라는 대답뿐입니다. 일단은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보시면요. 안철수 의원이 정권 교체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희호 여사가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이희호 여사의 답변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 해석한 대로. 아니면 문재인 대표 측에서 해석한 것대로 그거는 그냥 너의 말은 잘 들었다 정도가 맞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고령이시죠. 지금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 저런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실 나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오니까 잘 들었다, 그렇게 하시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안철수 의원 측은 굉장히 좀 의미 부여를 과도하게 해서 또 없는 말까지 좀 지어내서 했네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녹취록이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가 또 정확하게 예. 녹취록이 나온 것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날 상황을 녹음을 했고 예. 그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한 월간지를 통해서 입수가 됐는데 어찌됐건 이것은 안철수 신당 당시로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아니고 안철수 신당청에서는 DJ 정신의 적자를 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없던 말을 지어냈다. 지어냈다. 그리고 도덕성으로 그것은 좀 예.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이민선 변호사님, 방금 정성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이희호 여사의 답변은 일단 안 의원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라는 정도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누군가 녹음을 하고 그거를 공개했다? 도덕성 논란?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항상 조정기를 겪잖아요. 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을 보면은 지금 조정기인가 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주춤. 네. 이 녹취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기에서 나아가서 하향세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얘기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새정치, 도덕성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타격을 입을 만하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용의 문제, 내용을 왜 그렇게 과장했는가? 예. 근데 전에 그때 왜 내용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됐었을 때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의뢰인들이 제가 녹취록 다 갖고 있어요. 상대에서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
그럼 녹취록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는 네네 한 거밖에 없어요. 본인이 본인은 다 얘기, 상대는 그런 적 없다래고 이쪽에서 다 얘기했다래서 갖고 와 보면 꼭 본인이 유도 질문 다 하고 저쪽에서는 그냥 맞장구 치느냐고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되는 거 보고 아마 그냥 덕담 수준에서 네네 했나 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나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녹취를 왜 했느냐? 왜 했냐?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일단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 학법이다라고 써놓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법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판례상 해석으로 그럼 당사자 간에 나이가 들어간 대화는 합법이려니라고 지금 판례상 이렇게 6번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윤선 변호사님과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제가 임윤선 변호사 몰래 녹음을 하고 제가 직접 공개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게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앉아 있고 임윤선 변호사님과 이계진 전 의원과의 대화를 두 분 몰래 제가 녹취해서 공개를 하면 제 대화가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화가 한두 마디라도 들어와 있으면 대화에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닌데 예. 아마 당시에 단 둘만 대담을 하신 게 아니라 각자 대동자를 한 분씩 꼈기 때문에 대동자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동자들이 아마 대화에도 꼈기 때문에 불법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녹취록을 그렇다고 해서 왜 공개를 했느냐? 왜 공개했냐? 비공개로 한 거를. 그러니까 녹취를 한 부분, 공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은 합법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도덕성에서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저는 나아가서요. 저도 하는 수 없이 증거가 없으된 의뢰인한테 녹음이라도 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이 법의 약간의 흠점을 이용해서요. 예.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합법으로 보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없습니다. 아무리 당사자 간의 대화라도 마음 터놓고 대화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불법으로 비공개라고 봅니다. 해놓고서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는 아직은 합법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불법으로 보는 게 추세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왜 이완구 총리 기자들이 녹음했다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행동이 천성하지 않아요. 이완구 총리 저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몰래 밥 먹다가 녹음한 거 공개한 거요. 그리고 국정화 교과서 그 최몽룡 교수님 술 먹다가 막 한 거 그거를 또 어떤 기자가 또 그 녹음했다가 그다음 공개 갖고는 막 환하게 웃으면서 사퇴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그것도 그분 행동을 찬성하지 않지만 그걸 또 몰래 녹음한 거.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 일문에서 달렸죠. MBC의 임원이 무슨 얘기한 거 또 몰래 녹음했다가 공개한 거. 저는 기자들이 그렇게 몰래 녹음했다 공개하는 것도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비윤리적으로 기자를 봅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제 속성은 그렇게 해서라도 알릴 건 알려야 돼. 알릴 건 알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알 권리가 더 높은 차. 저는 저거는 취재윤리에 벗어난 것 같아요. 국민들은 내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라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는 생각합니다. 요는 이건데요, 이계진 전 의원님. 기자가 아닌데 비공개라고 해놓은 그 당사자, 비공개로 합시다라고 합의했던 사람 중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작성을 했는데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는 거죠? 저는 법적인 거 이런 거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법을 전공하는 것을 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참 궁하구나. 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꾼이 돼 가고 있고 됐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새 정치, 큰 정치, 뭔가 의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던 그 피켓이 지금 안 보여요. 옛날에 했던 자기가 미워했던 정치인들이 하는 거 그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꼼수를 하고 있다. 네. 난 이제 녹취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저렇게 망가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움이 들었다는 건데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안철수 전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윤태곤 실장님. 이거 왜 이야기해볼까요? 녹취한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 의원 측에는 되게 타격이죠.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자체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유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유출이다. 공개라기보다. 그리고 지금 아까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안 의원 측에서 작성해서 공개했다라고 이제 좀 전제를 우리가 깔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게 요 정도 수준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게 안 의원 측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말도 그리고 이제 안 의원 측의 항변은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 뭐 항변이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의원 측이 하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 편집을 해가지고 하겠죠. 예. 그런데 이만큼이 이렇게 기자가 쓴 거에도 보면은 일부일 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불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개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누가 공개했다고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출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유출됐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쨌든 이 녹취록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은 맞다. 그러니까 누가 작성을 했으니까 이건 뭐 예. 소설 제가 그때 우리 그 뭡니까 성범죄 이제 리스트 만들 때 소설로 한 줄 두 줄은 쓸 수 있어도 여러 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렇죠. 이런 걸 장작해서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럼 녹음은 왜 한 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녹음은 제가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이제 4명이 있었던 거예요. 두 분에다가 배석자 각각 한 분. 그 중에 한 명인가가 했겠죠. 예. 아마 이호 안철수 두 사람이 하진 않았을 것이고 예.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한 분이 뭐 했겠죠. 뭐 누군가와 공유하기 위한 의도로 하지만 예. 이제 이거를 공개 안철수가 이걸 이 내용을 공개하면 나한테 아주 좋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유출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안 의원 측이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게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고 실은 이런 이야기도 더 있었다라고 공개하는 것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되게 이상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습게 되죠. 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쨌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중단되는 게 이제 예. 맞을 것이고 그러면 또 아까 제가 4명이니까 맵 중에 2명은 빼고 나머지 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두 분은 알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예. 서로 이 신뢰관계 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동교동도 그렇고 예. 안 의원도 그렇고 안 의원 측도 그렇고 별로 이건 계속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 거기다 이제 뭐 김홍걸 씨 문제까지 엮여가지고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론권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의 입장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의 입장은 그거 우리가 녹음한 거 아니다. 우리가 녹음한 적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걸 동교동에서 녹음한 겁니까, 정 의원님? 그렇게 봐야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4명이 있었는데 이 의원사하고 안 의원하고 녹음 안 하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 안 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이잖아요. 예. 그 1명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임 변호사가 뭐 기자들이 왜 녹음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녹음 같은 거 안 합니다. 옛날에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요. 왜 하냐면은 말을 안 하고서 기사를 쓰면 녹음을 그런 말을 안 했다고 정치인들이 취재원이 거짓말을 해요. 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치잖아요. 예. 얘기하면 치듯이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뭐 공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예. 그러면 배석자 한 사람이 또 이제 뭐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녹음을 했고 그걸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다가 그거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기자로서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취재해서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 의원 측에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안 의원의 도덕성에는 흠집을 주게 된 건 맞습니다. 흠집을 주게 된 것은 맞다라는 내용인데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신문을 딱 펴면요. 조간신문 정치면에 실린 기사 중에 주목을 받는 기사들은 다 이처럼 야권에 대한 기사입니다. 뭔가 총선을 앞두고 이 뉴스의 국면이 야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잘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여당 쪽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은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그 뉴스가 뭔지 확인해 보시죠. 맹수가 발톱을 드러낸 것일까요? 잠자던 사자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건가요? 아, 사자는 겨울잠을 안 자죠. 정글에서 하니까. 손톱이 짧은데요, 그런데? 호랑인가요? 김무성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와 전격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무성 대표 총선 전에 국회를 망치는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인터뷰 내용 지금 전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정성희 위원님
당시 2012년 당시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권력자 한 명이 돌아서자 의원 모두 줄줄이 찬성을 했다. 그래서 내가 상향식 공천의 소신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우문을 드릴 테니 현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권력자가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권력자는 누구이며 의원들이 줄줄이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은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우문.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대한상의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경제 어진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국법인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다 바꿨다. 누구든지 아실 수 있죠. 당시에 최고 비대위 체제죠. 비대위 체제 위원장은 박근혜 현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표를 국회 선진화법에 던진 거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표가 가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친박 의원들이군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이 말을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의도냐, 아니면 그냥 실수냐, 실수. 예. 그러면 그냥 뭐 쓴벅쓴벅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로 한 것이 의도치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장은 본인이 덮을 만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우선 예. 뭐 친박계 의원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한마디 안 했습니까 혹시?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죠. 예. 왜냐면 근데 윤상현 의원도 그 말을 할 또 자격이 돼요. 어허. 나는 반대했다. 아 윤상현 의원은 그때 반대했죠. 네, 나는 친박계 의원. 그럼 내가 친박이면 그때 비대위원장이 찬성하니까 돌아섰냐? 난 반대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묘한 시점이 미묘한 것이 지금 뭐 상향식 공청제와 공천 룰을 두고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와중에서 이렇게 권력자 나는 반대했는단 말이야.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이걸 찬성하면서 다 따라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라는 취지가 이 공천, 전략 공천을 두고서 미묘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예.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김병민 전 의원님 그냥 팩트만 보면 김무성 대표 말이 맞아요. 맞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다수인 여당이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뭔가 입법을 통과시키려 해도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법안 단 한 개도 통과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그 이야기와는 별개로 그 외 단어의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김병민 전 의원 이렇게 부르는 것과 아이고 김병민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뉘앙스가 다르듯이 김무성 대표가 이 미묘한 시점에 선택한 단어가 당시 권력자. 이게요. 김무성 대표 총선 앞두고 슬슬 새 가동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과도합니까? 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미묘한 시점인 게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이한구 의원을 가지고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친박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한구 의원께서는 상향식 공천제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우리 당의 기조,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기조는 상향식 공천제를 고수해서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데 네. 이거를 반대하는 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온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이 여기에 다 맞아 있는 거예요. 네. 왜 상향식 공천제를 해야 되는가? 상향식 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예를 든 내용들이 조금 과하게 앞서 나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김무성 대표도 바로 또 수습을 어느 정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아주 대한민국을 망친 나쁜 법이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여론이 좀 몰아가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전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그 5분의 3이라는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더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라면 얼마든지 좋은 더 제도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지난번 국회 총선을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아주 핵심 친박들이 모여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김세연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예. 황영철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두 의원인데
이분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수 권력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밀었던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당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이 시도했던 정치 개혁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도적 인정을 하면서 과를 보완하는 형태로 20대 국회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이게 무슨 친박 때문이네 아니네라는 면으로만 너무 이렇게 부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뭐 2시간 특집 생방송을 꾸리고 해야 전문가들 불러서 해야 그래도 불충분한 게 사실 선진화법의 폐해 논란인데 그거 차치하고 지금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윤태웅 시장님. 친박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김 대표의 저 권력자 발언을 두고 친박 의원들이 막 발끈을 하면서 내 이름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해준 내용 중에 하나가 김무성 대표가 자꾸 상향식 공천을 유지하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대부분이 김무성 당시 당대표 때 김 대표를 지원했던 사람들이다. 친박 빼고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의 자신을 지원하는 어떤 그 구도를 지키기 위해서 상식 공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당이죠. 맞죠.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우리 보자고요. 뒤집어서 보자. 그 현역 의원은 김무성하고 친하니까 현역 의원을 쳐내고 우리하고 가까운 친박을 넣어야 된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뒤집으면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접점을 결국은 찾겠죠.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느냐에 대한 신경전인 건데 선진화법 이야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김병민 위원님 되게 말이 맞고 김무성 대표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린 점인데 제가 이 기자 말년들에서 자세하게 잘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를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안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최고위원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홍준표 체제를 붕괴시키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만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친박하고 이른바 이제 회심파라는 분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황영철 의원, 김세현 의원도 좀 세심파에 가까운 분이고 이때 사실 친박 의원들은 상당수 반대를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경제 민주화, 정치 개혁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던 시절입니다. 강력한 개혁의 뭐 보수적인 사람에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다. 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대통령도 그때는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법이 좋으면 뭐합니까? 국회 수준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데 라고 하면은 그럼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물갈이를 하느냐 문제인데 그 관점은 다를 수 있죠. 대통령이라든지 친박계가 볼 때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김무성 대표가 볼 때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국민이 볼 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죠. 이기준 전 의원님, 17대, 18대 국회의원 두 번 하셨는데 지금 19대에서 이제 20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진화법이고 이 선진화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친박계의 시선이 다 제각각입니다. 선진화법 만들 때는 그게 필요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해놓고 보는데 이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법보다 사람의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를 나는 생각하면서 그 정치부 그 기자 시절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 야당,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여당이 잘해서 재집권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 야당이 있는 한 한나라당 때도 노무현 정부가 잘 안 되길 바라면서 정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그걸 해결 안 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음 집권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 잘 돼서 또 재집권하면 안 돼. 저걸 막기 위해서 방해를 놓는 정치를 하는 이상 이건 무슨 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무슨 법을 만들어도 안 돼요. 선진화법이든 후진화법이든 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지법을 만들어도 안 되고요. 선진, 후진, 좌회전 다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도 안 된다.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그거도 안 돼. 정 의원님.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 법을 만들 때는 그 다음 선거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과반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여소야대가 됐을 때 자기들이 야당이 됐을 때를 생각하고서 찬성표를 던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 속내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해보니까 아주 대승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잡히게 됐는데 근데 똑같이 저는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어요. 야당이 지금 더민주든 국민의당든 결국은 집권을 하고 싶을 텐데 본인이 발목을 잡았던 이 선진화법에 따른 이런 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고 이 법에 저는 이 법을 계속 반대하면서 개정을 하는 거 좀 찬성을 하는데요. 네. 그거를 알면서 우리 지금 야당이 저걸 계속 반대하면 저는 계속 그렇게 물어요. 집권 안 하고 싶구나. 아, 야당 집권할 생각 없느냐? 없구나. 왜 이 법을 두고서 가면 똑같이 아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해가지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혹여 여당이 되면 이 선진화법이 또 발목 잡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좋은 취지가 있지만은 뭐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라리 저는 좀 옛날에 어떻게 오히려 예. 그 경기도에서 가끔 벌어지죠. 뭐 이런 백허그. 네, 그 백허그. 예. 오히려 그걸 보고 과거가 약간 그리울 때도 있어요. 예. 그때는 법이라도 통과됐지. 네. 역동성이 있었죠. 예. 다이나믹한 게 있잖아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 후배 여기자가 국회에서 체류탄이 터졌어요라는 말을 저에게 전화로 선배 국회에서 수류탄이 터졌어요라고 보고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안 되고 이 아까 우리 이게 지금 사람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이런 법은 야당이 집권을 원한다면 좀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영하 18도 날씨에 발 시리다고 언발에 오줌 누면 다시 18도에서 후회한다니까요. 후회한다. 네. 언발에 오줌 넣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서는 곧 후회를 합니다. 미봉책이다. 후회를 한다. 여권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장관이 최경환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한 이후 시점부터 수면 아래에 잠재되고 있는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 홍문정 의원, 친박 홍문정 의원이 아니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고위원으로 왜 시킵니까? 정치도 모르시는 분이.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을 시켜야 되지. 그쵸. 에 대한 대답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낸 거죠.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내가 왜 당직을 맡느냐 하면서 자신을 밀어준 그 홍문종 의원을 그 양반은 예. 네, 그 양반은 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무런 당직도 전혀 맡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을 했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두 사람이 좀 친한데, 예. 그러니까 뭐 양반 하면서 이렇게 예. 얘기했겠죠. 생각나는 분이 예전에 2008년, 9년 이때쯤 됐을 때거든요. 예. 그때 선대위원장으로 후보로 이름이 거명이 됐을 때 내가 그거를 왜 맡습니까? 당직 한동안 안 맡을 겁니다 하고 딱 잘라 거절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왜 안 맡았을까요? 왜 안 맡았을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당대표고 그 다음에 대권이니까요. 예. 짜잘짜잘한 당직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이름에 예. 누가 되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여기서 딱 당직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데에서 이분은 지금은 당대표와 그다음 대권을 꿈꾸시는구나 생각이 예. 드네요. 임윤선 변호사님도 거의 정치 구단에 지금 가까운 분성들이 구국입니다. 구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국 공무원이다. 네. 구국 공무원 되기가 요즘 제일 힘듭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클로징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유명 젊은 CEO의 옷장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남성인데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이 공개됐습니다. 뭐 입을까 고민한다라고 밝혔다는데요. 아니 스티브 잡스도 폴라티만 입었는데 저커버그도 옷이 다 제 눈엔 똑같은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어떤 옷이 제일 멋있습니까? 저희는 똑같게 보이는데요. 예. 네티즌이 이렇게 추천을 했네요. 왼쪽에서 두 번째가 좀 좋아 보인다. 왼쪽이 두 번째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예. 뭐를 할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것인데 저커버그는 본인의 역량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일으키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엇고르는데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똑같은 옷을 한다고 하는데 예. 정말 그 거부 54조의 거부가 똑같은 티셔츠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약간 어색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옷도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 달인들은 그런가 봐요. 이치로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메이저리그 3편 안타를 하는 이치로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게 나는 경기를 하기 전에 무조건 카레만 먹는다고 했어요. 예.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날지도 모르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160이 게임을 하기 전날에
전에 점심은 카레만 먹는다. 예.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뭔가 공통점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저건 뭐 간단하잖아요. 저커버그는 군대 체질이다. 똑같은 거 입어도 대한민국 지킨다. 예. 군대 체질이다. 보셨죠? 한 가지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돌직구쇼의 취지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면 저대로 또 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페이스북 일이 좋지만은 매일 다른 옷을 입는 그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는 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변함없이 날카로운 시원한 사이드 같은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alk through the city like no more